제 이름은 전향숙이라고 합니다. 내 나이 70하고도 셋, 창밖으로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숲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아침 저녁으로 영양사가 짜준 식단이 쟁반에 받쳐져 우리 집 문 앞까지 배달되지요. 아들이 장성한 후 성공하면서 저는 동업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들 팔자 좋다고 자식 농사 잘 지어서 말년에 호강한다고들 하지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 시간까지 되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입니다. 모든 것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내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만은 안 된다고 어미의 말을 한 번만 믿어달라고 말이지요. 우리 아들,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요. 술만 마시면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던 그 영감 밑에서 나는 이 악물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행여나 아들 기죽을까,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싶어 굳은 일 마다 않고 억척같이 돈을 벌었지요.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 번 돈으로 아들 책을 사주고 남의 집 허드렛질을 해본 돈으로 아들 학원비를 댔습니다. 내 옷은 해져서 실밥이 터져 나와도 아들 교복만큼은 늘 빳빳하게 다려 입혔습니다. 내 인생은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내 인생이고 내 희망이고 내 전부였지요. 그리고 아들도 그런 제 정성을 안다는 듯 누구보다 효자였고요. 나는 커서 우리 엄마 비행기 태워줄 거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할 거고. 어이구, 말이라도 고맙다 내 새끼. 엄마를 위해서 꼭 성공하고 싶어. 나는 엄마밖에 없어. 그렇게 아들은 제 고생에 화답이라도 하듯 예쁜 말만 골라하며 제게 힘을 주었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은 다행히도 엇나가지 않고 번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을 좀 다니다가 퇴사해서 사업을 시작하더니 제법 큰 돈을 벌어 내게 번듯한 아파트를 척 한 채 사주더군요. 그때의 기분이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평생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때 저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었고 일도 그만두고 심심해서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여왕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자식들 흉보기에 바빴지만 나는 언제나 아들 자랑만 늘어놓았지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유럽 여행 보내준다고 비행기 표를 끊어왔지 뭐야. 늙은이가 어딜 가냐고 손사래를 쳤더니 좋은 구경 시켜드리는 게 자기 낙이라는데 어쩌겠어. 너무 좋겠다.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키웠대? 얘기 들을 때마다 부럽다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부모한테 잘하는 아들 흔치 않아. 나도 참 복은 많은 것 같아. 남편 복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 복은 있어서 내 인생이 보답받은 느낌이야. 그렇게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눈길을 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들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한 내 인생의 황금기가 영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들이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만 가면 된다 싶었지만 텔레비전을 보니 요새는 별별 여자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자한테 크게 대여서 상처받은 남자들 얘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날 줄 몰랐기에 여우 같은 며느리를 들여서 아들을 망가뜨리느니 그럴 때는 그냥 엄마하고 이대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와중에 결혼 정년기를 놓친 채 점점 나이를 먹었고 저는 70이 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녁 식사를 하자며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젓가락만 깨작거리더니 마침내 폭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아들 나이가 벌써 50인데 여태껏 여자 하나 없이 일만 하는 것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오롯이 내 품에 있어야만 했던 자식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고 마음이 깊고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내 집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참하게 생겼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 서글서글한 눈매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것만 같은 그런 서늘한 기운 말입니다. 나는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여자라고 들었는데 나이는 몇이고 집안은 어떤가? 제 이름은 연제이라고 하고 나이는 올해 48살입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다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습니다. 위로 오빠 하나 있습니다. 근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아이는 떨지도 않고 조목조목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아들이 멈칫거리며 여자를 말리더라고요. 저는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자에게 어서 말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여자는 무거운 표정으로 침을 한번 꼴깍 삼킨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규 씨가 말씀드리는 것보단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현규 씨를 만나기 전에 이혼을 2번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도 못 보고 살고 있습니다. 뭐? 뜸들이다 나온 이야기는 바로 결혼을 2번 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걸로 가족을 못 보나 자기 자식까지 손절할 정도면 볼장 다 봤구나 싶었지요. 아들 형이 한숨을 길게 내리쉬었고 차마 제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귀한 아들, 내가 평생을 바쳐 흠집 하나 없이 키운 내 아들이 어디서 2번이나 실패한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뒷목이야. 아들이 놀라 내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미안한 형과는 달리 멀찍이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정이나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럴 줄 알았다는 듯한 체념과 냉소가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우리 순진한 아들이 단단히 홀린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그 아이를 보낸 후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저 아이에게서 지켜내기 위한 내 인생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자가 다녀간 이후 우리 집에는 보이지 않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내 눈치를 보며 그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이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이면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항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뻔했지요. 나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아들을 그 여우 같은 것에게 빼앗기겠다 싶었지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내게는 든든한 지원군인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친구들을 붙잡고 겪었던 일을 하소연했습니다.
물론 사실을 조금 보태서 말이지요. 글쎄 2번이나 갔다 온 여자가 내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버티고 서 있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뒷목을 잡았지 뭐야. 그런데도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가 없어. 아주 독한 게 틀림없어. 내 말을 들은 친구들은 제 일처럼 분개하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런 여우 같은 것을 봤나. 형규가 순진해서 그래. 자기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아야 해. 그런 효자들을 어디다 그런 여우 같은 것에 뺏겨?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니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엄이다. 저 아이로부터 내 아들을 구해내야 한다.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무조건 그 아이와의 아들의 결혼을 막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아들에게 선을 보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는 중매쟁이를 통해 참한 처자들의 사진을 잔뜩 구해와 아들 앞에 펼쳐 놓았지요. 이 아가씨는 아버지가 대학 교수고 저 아가씨는 약사라더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지. 아들은 사진들을 보지도 않고 밀어내며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하냐. 설마 저번에 걔를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시 말하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2번 갔다 온 애는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이 듣기 싫듯 나가버렸고 저는 알아서 하겠다는 게 누구와 하고 싶은 생각인지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상머리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아들이 질색할 때까지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내 성화에 못 이긴 아들은 결국 선자리에 1~2번 나가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항상 불쾌한 듯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드님이 전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퇴짜를 놓기 일쑤였지요. 아들은 아마 그 자리에 앉아 내내 그 아이 생각만 했을 겁니다. 내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 함께 저녁을 먹는 횟수도 줄었고 대화도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굳은 얼굴로 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그냥 결혼하겠습니다. 엄마 허락 이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내 말 한마디 거역해 본 적 없던 순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내 허락 없이 결혼을 하겠다니 그 아이가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목 놓아 울며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아들을 영영 잃을 것만 같았으니 말이지요. 결국 아들은 내 반대를 무릅쓰고 그 아이와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나는 물론 그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홀로 소주를 마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아들을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결혼 후 아들은 내 눈치를 보며 일주일에 1번씩 나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혼자서 왔지요. 나는 아들이 올 때마다 그 아이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살림은 제대로 하는지, 아침밥은 챙겨주는지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묵묵히 내 말을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 아들이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사는지 말입니다. 어느 주말 나는 아들에게 연락도 없이 신혼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출근하고 없었고 집에는 그 아이 혼자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로? 내가 내 아들 집에 내 맘대로 오지도 못한단 말이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락하시고 오셨으면 제가 준비를 좀 했을 텐데요. 준비한 가증스런 모습 안 보려고 불시에 찾아든 거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봐야겠다. 갑작스러운 내 방문에 그 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나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들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매의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것 같았지만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었지요. 나는 일부러 소파 쿠션 밑을 들춰보고 장식장 위를 손가락으로 쓱 훑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가락 끝에 희미하게 먼지가 묻어 나왔습니다. 너 집에서 뭐하냐? 젊은 애가 살림이 이게 뭐야? 이러니 우리 아들이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와도 편히 쉬지를 못하지. 내 타박에 그 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신경 쓴다고 했는데 부족했나 봐요. 됐고, 냉장고 문이나 활짝 열어봐라. 우리 아들이 뭘 먹고 사나 좀 봐야겠다. 한결같이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자리를 옮겨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냄새를 맡고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무 반찬이나 열고 직접 먹어보기까지 했지요. 넌 친정에서 뭘 배운 거냐? 이건 너무 짜고 이건 너무 싱겁고 우리 아들은 이런 음식 안 좋아해. 너는 걔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여태 밥을 해먹인 게냐? 나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흠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그 아이가 제 분수를 알고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내게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 도리를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수시로 아들네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빨래는 어떻게 삶아야 하는지, 국은 어떻게 끓여야 하는지, 청소는 어디부터 해야 하는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가르치려 들었지요. 물론 그 아이는 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의 방식이 있다며 은근슬쩍 내 말을 흘려듣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부엌에서 한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조용히 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는 거 안 좋아해요. 참치 넣는 걸 더 좋아해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는 거냐? 형규 씨 입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입맛은 계속 바뀌긴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아들 입맛에 맞춰 밥을 해온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의 식성을 저 아이에게 배워야 한다니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이제 정말로 내게서 멀어져 저 아이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더욱 그 아이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서 아들 앞에서 망신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는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버릇을 어디서 배웠냐? 내가 소리를 지르면 잠시 움츠러드는 것 같다가도 이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호통을 치자 그 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더군요. 그 당돌함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내게는 비장의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나의 화병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그 영감 속을 썩일 때마다 나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러면 영감도 내 성화에 못 이겨 한 수 접어주곤 했지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그 아이가 차려준 저녁상에 앉아 일부러 반찬 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니 소금을 들이부었나? 왜 이렇게 짜? 내가 반찬 그릇을 밀치자 그 아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아들이 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먹을만한데. 너는 이게 먹을만 하냐? 쟤랑 살더니 입맛이 썩었어?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소리쳤지요. 마침내 그 아이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참으려 했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도 며느리가 방하자 놀란 듯 바라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가슴이야. 화병이 도진다. 화병이. 나는 숨을 헐떡이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이 사색이 되어 내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왜 그래? 당신 도대체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야?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그 아이를 매섭게 쏘아보며 소리치자 그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품에 안겨 실눈을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그래, 이것이야말로 저 아이를 제압할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결국 내 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병 작전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내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아들은 그 애에게 미리 주의를 주더군요. 엄마 오시니까 말 조심 좀 해. 또 쓰러지시면 큰일 나. 그 아이는 내 앞에서 입을 꾹 다물었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고소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던 사나운 짐승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만 같았지요. 나는 이 기세를 몰아 아들을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 아이가 없는 틈을 타 온갖 이야기를 지어내어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낮에 보니 너희 집사람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 내가 살림 좀 거들려고 했더니 귀찮은 듯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데 어찌나 서운하던지. 물론 전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아들이 저 아이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지요. 아들은 내 말을 들으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제 아내에게 실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도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전화를 피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내가 하는 말을 건성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아들이 처음으로 아내 편을 들었을 때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에게 또 무슨 수작을 부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불쌍한 척 눈물이라도 흘리며 동정심을 유발했겠지요. 나는 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혈압약을 찾아 먹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속이 썩어서 제명에 못 살겠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내 아들은 착하고 마음이 약합니다. 어미가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위급하시면 저보다 바로 119에 전화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아들은 예전처럼 내게 달려와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서 지친 눈으로 마치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나는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 사건은 아들의 생일날 터졌습니다. 나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잔뜩 만들어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에서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에는 그 아이의 친정 식구라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2번의 결혼 실패로 연을 끊고 산다더니 어느새 다시 왕래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생일상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의 생일상을 내 손으로 차려왔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특권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저 아이와 그 가족들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갈비찜통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나온 아들이 나를 보고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내가 집에 오는데 이제는 연락까지 하고 와야 한다고 말하는 모양새가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초췌한 얼굴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아들은 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 이제 이 여미는 안중에도 없는 게냐? 네 생일날 저 사람들이랑 웃고 떠드는 게 그렇게 좋았어? 내 울음 섞인 절규에 아들은 지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엄마 아들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저희를 힘들게 하실 거면 당분간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내 아들이 저 아이 때문에 이제는 나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에게 전화해 밤새도록 내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 아이에게 단단히 홀린 것이라고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후 나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정말로 몸이 아팠습니다.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지요. 경로당 친구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죽을 끓여주며 나를 위로했지만 텅 빈 가슴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저 아이를 아들 곁에서 완전히 떼어내야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사람들 앞에서 저 아이를 아주 나쁜 며느리로 만들어 아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게 돌아오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며칠 만에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상냥하고 다정하게 꾸몄습니다. 현규야, 어미가 그동안 너무 속이 좁았다. 너희들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고 싶구나. 주말에 백화점이나 같이 가자. 내가 우리 아가 옷이라도 한 벌 사줘야지. 끼너머로 아들이 잠시 침묵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내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을 겁니다. 이내 아들은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아들은 그 사람이 어머니와 만나겠다고 했다 전했고 약속 당일 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곱게 화장까지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를 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망신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화점 1층 명품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그곳에서 일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집을 나서려는데 진짜로 이상하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핑 도는 것이 아무래도 단단히 체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소화제를 하나 털어넣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날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백화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약속 장소인 1층 분수대 앞에 겨우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멀리서 저 아이가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바로 지금이야.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비틀거리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내 몸이 시멘트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나는 놀라서 달려오는 저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내 손을 꼭 잡고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헬쑥해진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동안 꽤나 마음고생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기척에 저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정말 다행이다. 그 아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안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습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내가 쓰러진 것을 기회 삼아 아들 앞에서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하려는 속셈일 테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며느리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갑자기 어지러워요. 그러더니 이내 내 침대 옆으로 풀썩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만 다시 정신을 차려 이것이 나랑 같은 수법을 쓰나 싶었지요. 저것 봐라. 내 아들 마음 약해지게 하려고 또 쇼를 하는구나. 아주 연기가 수준급이야. 속으로 혀를 차며 일부러 더 아픈 척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달려와 쓰러진 아이를 부축해 다른 침대로 옮겼습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내게 유리하게 끌고 갈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의 저런 가증스러운 연극을 내 아들이 똑똑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의사로 보이는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먼저 내 상태를 살피더니 혈압이 높아 위험할 뻔했다며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러 더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이 도착했을 때 내가 얼마나 위중한 상태였는지를 똑똑히 알려줘야 했으니까요. 내 진찰을 마친 의사는 커튼 너머 옆 침대에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또 무슨 거짓말로 의사를 속여 넘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산모님 괜찮으세요? 임신 초기에는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영양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스트레스도 심하신 것 같네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산모? 임신 초기?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도 본인 몸부터 챙기셨어야죠. 하마터면 뱃속 아기까지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이라니 내 손주가 저 아이의 뱃속에 있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살이 어떻게 임신을... 저 아이는 분명 내 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의사까지 속여 넘길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이겠지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내 침대와 옆 침대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당신은 또 왜 여기 누워 있어?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옆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더군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유로운 표정,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최대한 불쌍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규야, 내가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의사가 아들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백화점에서 쓰러진 것, 그리고 아내가 임신 초기라는 사실까지. 아들은 충격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확실해지면 어머니랑 당신한테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내가 노산이기도 하고 혹시나 아이 잘못되면 실망할까봐. 그런데 이렇게 알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런 건 진작 알려야지. 세상에 아이라니. 내 인생에 내 아이라니. 아들은 감격스러워했고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나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나만 혼자 이 상황에서 밀려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나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이내 아내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보니 나는 참을 수 없는 질투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내 옆에 간이 침대를 펴고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신경은 온통 커튼 너머에 있는 아내에게 쏠려 있는 듯했습니다. 작은 기침 소리라도 들리면 벌떡 일어나 달려가 보곤 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로당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일러 바쳤습니다. 물론 임신이라는 것도 다 저 아이의 거짓말일 것이라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글쎄 의사까지 매수를 했는지 48살에 임신이라고 둘러대는데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다 내 아들 발목 잡으려는 수작이지. 친구들은 내 말에 동조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유, 요즘 것들은 무서워서 원. 자네가 사람 하나는 똑똑히 봤네. 하지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말 임신이라면 몸조리는 잘 시켜야지. 뱃속에는 죄가 없잖나. 48살의 임신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진짜로 임신이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만약에 저 아이의 말이 정말이라면, 내 손주가 정말 저 아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저 아이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내 아들과 나를 속이고 있는 것뿐이야. 어떻게 48살에 자연 임신을 했겠어.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내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앞이 깜깜하기만 했지요. 며칠 후 나는 아들네 부부보다 먼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내게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내 마음은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불편하고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병원에 더 머물게 하겠다며 내에게는 간병인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결정이 왠지 모르게 서운했습니다. 마치 내가 아내를 돌보는데 방해가 된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은 여전히 전화를 걸어와 그 아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부추겼지만 이상하게도 친구들의 말이 예전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손을 잡고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라고 묻던 그 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나는 이 답답함의 정체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로 임신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남몰래 연락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저 아이의 모든 것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요. 특히 과거 행적과 병원 진료 기록까지 샅샅이 말입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드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내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아이는 정말로 임신을 한 것이 맞았습니다. 서류에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아이의 과거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2번이나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내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상습적으로 주식을 해서 결혼 생활 내내 빚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2번째 남편은 손찌검을 하는 사람이고 말이지요. 서류에는 그 아이가 남편을 피해 한밤중에 집을 뛰쳐나왔고 유산까지 했다는 이웃들의 증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혼자서 꿋꿋하게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한 사람을 괴롭혀 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아내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몸은 좀 괜찮으세요? 당분간은 이 사람이 엄마 옆에서 병간호해 드릴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더니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은 어깨로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밤이 깊어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잠시 밖으로 나갔고 집에는 나와 그 아이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 아이였습니다. 내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나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그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문이었습니다. 너는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이었니? 2번씩이나 이혼했으면서 결혼을 또 하는 게 무섭지 않았어? 내 질문에 그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버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 때문에 평생 고생하시면서도 아드님 하나만 보고 모든 걸 이겨내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결혼 실패했다고 집안에 누가 되었다던 저희 부모님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 같은 분께 전부가 되어주는 사랑을 하고 또 받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평생의 고생을, 내 아들을 향한 내 지독한 사랑을 저 아이는 처음부터 모두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을 빼앗길까 두려워 저 아이의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그 아이가 끓여준 죽을 한술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죽이 참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우리 집으로 와서 내 식사를 챙기고 집안을 돌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의 살림 솜씨를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평생 해왔던 나만의 방식들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쌀뜨물을 넣어야 구수한 맛이 더 살아난단다. 시금치는 너무 오래 데치면 물러지니 끓는 물에 넣었다가 바로 빼야 해. 며느리는 내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일만 하느라 서툰 솜씨로나마 따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마치 친딸에게 살림을 가르치는 어미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로당 친구들이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경로당의 발길을 끊자 친구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건강을 걱정하는 듯 했지만 이내 화제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아직도 자네 집을 들락거리나? 뱃속의 애를 무기 삼아 아주 자네 아들을 꽉 잡고 있겠구먼. 예전 같았으면 맞장구를 치며 같이 며느리 흉을 봤을 테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친구들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언니답지 않게 왜 그래? 저번에 우리가 말했잖아. 그런 아이한테 마음 주면 큰일 난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친구들의 목소리에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고집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들 해. 내 며느리 그런 아이 아니야. 니들이 내 며느리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내 단호한 목소리에 꽤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한 친구가 서운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정말 그 아이한테 단단히 홀렸구만. 우리가 누군데 평생 자기 편만 들어준 친구들 아니었나?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참새 방앗간은 내게 단순한 경로당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들 때마다 그곳은 내 유일한 안식처이자 피난처였습니다. 친구들은 언제나 내 편이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내 편이었을지는 몰라도 진실의 편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었고 나는 그 말들을 위안 삼아 내 아집과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경로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지탱해 주었던 이 낡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을요. 며느리 뱃속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랐고 어느새 며느리는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뜨개질을 하고 있는 내 옆에 조용히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을 가만히 잡더군요. 어머니, 전처럼 편하게 친구분들과 어울리세요. 대신 제가 더 잘할게요. 그분들께 제가 며느리로서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남편 자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자랑할 수 있게 어머님께 좋은 며느리 될게요. 아마 친구들과의 일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마주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이제라도 바로 걸으려면 내가 흔들리지 않게 바로 잡아야지.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로를 보이지 않는 가시로 찔러대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뜨개질의 모양은 점차 완성이 돼갔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뻣뻣한 손으로 코를 잡고 푸르기를 수십 번 반복했지요. 오랜만에 해서 처음에는 삐뚤빼뚤하던 것이 며칠 밤을 새우고 나니 제법 베네쩌고리 모양새를 갖추어 갔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만든 작은 옷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뻐요. 우리 아기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환한 웃음을 보니 밤새 쑤시던 어깨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내 눈치를 보거나 나와 며느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우리 둘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과일을 깎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아직도 마음 불편하신 건 아니죠? 아들은 여전히 내가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안다는 듯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 큰 아들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까슬까슬한 머리카락의 감촉이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괜찮고 말고 이제야 내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인데 뭐가 걱정이냐. 너는 네 아내랑 뱃속 아기한테 나 신경 써. 정말요? 엄마 딸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딸이 아니고 뭐냐. 내 손주까지 곧 낳을 아이인데 나는 며느리보다 딸이 좋다. 내 말에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환하게 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내 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짐작이 되어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미라는 사람이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가장 큰 짐이 되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나는 50 가까이 된 며느리를 우리 딸 아니면 아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붙지 않아 어색했지만 자꾸 부르다 보니 정말 내 아기 같고 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는 입덧이 심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가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싱싱한 과일을 사오고 입맛을 돋울 만한 새콤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가, 이거라도 좀 먹어보렴. 아무것도 못 먹으면 뱃속에 애는 어떡하니? 내 걱정에 아가는 미안한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비록 몇 술 뜨지 못하고 내려놓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아들의 방에 몰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팔을 베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내 아들의 행복이 바로 저 모습이었구나. 나는 왜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에 일이 터졌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아들이 다급하게 나를 깨웠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쩔쩔매며 전화를 걸었고 나는 미리 싸두었던 출산 가방을 챙겼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며느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내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를 안심시키려는 그 마음이 짠해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며느리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내 평생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서성였고 나는 굳은 얼굴로 수술실 문만 쳐다보았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못되게 굴었던 일,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일들이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가와 뱃속의 아이 둘 다 무사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들과 나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들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내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작고 붉은 생명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 손주였습니다.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 오밀조밀한 눈, 코, 입, 내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며느리는 기진맥진한 얼굴이었지만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며느리의 손을 잡고 연신 반복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고생했다. 우리 이제 부모 되었네. 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그 곁에 누워있는 내 손주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어머님을 쏙 빼닮았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낳았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귀여운 심술보가 붙어있는 저 작은 아이의 얼굴에 제 얼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핏줄이란 거는 아들보다 손주가 절 더 닮았으니 말이지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실은 아기 울음소리와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없었지만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소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밤낮 없이 울어댔고 아들과 며느리는 서툰 솜씨로 아기를 돌보느라 늘 잠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그런 젊은 부부를 위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기를 업어주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내 아들이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이었구나. 나는 그동안 그 사실을 잊고 내 외로움과 집착으로 아들을 내 곁에만 묶어두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까지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까지 모두 함께 품어주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내게 남은 날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고 행복한 할머니로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고 또 행복하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